1446년 가을 한양 창덕궁 깊은 편전.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한 임금이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말하고자 하나 글이 없어 뜻을 펴지 못하니 이를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는가. 그의 앞에는 이미 조선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글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글자는 곧바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세종대왕은 왜 한글을 만들고도 그것을 몰래 퍼뜨린 것처럼 보이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발명이었는지를 칭송하는 이야기라기보다 왜 이 글자가 조선 사회에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왕이 가장 빠른 길 대신 가장 느린 길을 택했던 선택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위해 세종실록과 훈민정음 해례본 그리고 훈민정음의 창제와 보급을 다룬 여러 연구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 라디오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418년 여름 조선의 네 번째 임금으로 즉위한 세종은 아직 젊은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위 초부터 조정의 윗자리가 아니라 나라의 가장 아래를 자주 바라보는 왕이었습니다. 대신들의 보고서보다 그 안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백성들의 사정을 더 오래 붙잡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겉으로 보면 안정된 유교 국가였습니다. 법과 제도는 정비되어 있었고 관료 체계도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라의 공식 언어와 백성의 일상 언어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조선의 문자는 한문이었습니다. 임금의 명령부터 법률 조항, 재판 기록, 세금 문서까지 모두 한문으로 쓰였습니다. 문제는 이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접할 수 있는 집안, 곧 양반과 일부 중인 계층만이 문자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대다수 백성은 자기 말로는 말할 수 있었지만 그 말을 글로 남길 수는 없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직접 글로 호소하지 못했고 문서를 읽지 못해 손해를 봐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모든 일은 아는 사람이 알아서 써주는 구조로 흘러갔습니다. 세종은 이런 장면을 여러 차례 직접 마주합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재판 과정에서 세종이 이미 정리된 문서가 있음에도 백성의 말을 다시 묻고 또 묻는 기록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백성이 한 말이 지금 적힌 이 문장과 정말 같은가? 임금은 글보다 사람의 말을 먼저 확인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종은 분명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글을 모르면 그 제도는 남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록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의 고민은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법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세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백성이 스스로 읽고 이해하고 자기 말을 남길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에는 커다란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질서를 나라의 근간으로 삼은 국가였고 그 질서를 떠받치는 핵심 도구가 바로 한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문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중국 문명과 연결된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면 그 글자는 백성을 돕는 도구가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기존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 점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문자를 만드는 과정은 철저히 조용히 진행됩니다. 1430년대 초반부터 극소수의 학자들만 이 작업에 참여했고 공식 회의 기록에는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조정 전체가 들썩일 만한 발표도 없었습니다. 1443년 마침내 훈민정음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세종의 치적처럼 크게 선전되지 않습니다. 1446년에 이르러서야 반포되지만 그마저도 담담합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짧은 설명만이 기록에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이토록 백성을 위했던 왕이 왜 이 글자를 더 적극적으로 쓰게 하지 않았을까? 왜 관리들에게 당장 쓰라고 명령하지 않았을까? 왜 한글은 마치 몰래 퍼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을까? 아직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남아 있습니다. 세종은 서두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글자를 만드는 일보다 그 글자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남을지를 더 오래 고민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훗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한글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1418년 여름 한양 경복궁 근정전에서는 새 임금의 즉위를 알리는 의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태종의 셋째 아들 이도, 훗날 세종이라 불리게 될 인물이 왕좌에 오르던 순간입니다. 화려한 의식이 끝난 뒤 이제 시선을 그 뒤편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세종이 살아가야 했던 조선 사회의 구조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조선은 건국된 지 아직 30년도 채 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겉으로는 유교 이념을 앞세운 질서 정연한 국가였지만 그 내부에는 늘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왕권과 신권의 균형, 공신 세력과 새로 성장하는 사대부들의 경쟁, 그리고 누가 이 나라의 중심인가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회를 단단히 붙잡고 있던 가장 중요한 장치는 신분제였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뉜 신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분 질서를 굳게 고정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문자였습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가, 없는가는 곧 그 사람이 설 수 있는 자리의 높낮이를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양반 자제들은 어린 시절부터 한문 경전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서당에서 소리를 내어 글을 외우고 붓을 잡아 글씨를 쓰는 시간이 일상이었습니다. 글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관직과 명예로 이어지는 길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반면 대다수 백성에게 글자는 생활과 멀리 떨어진 세계였습니다. 시장과 논밭에서는 말이 오갔지만 종이에 적힌 글은 늘 관청 안에만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조차 직접 써본 적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제 구조 역시 이 격차를 더욱 벌려 놓았습니다. 토지는 소수의 양반 가문에 집중되어 있었고 세금과 역은 글로 정리된 문서를 통해 부과됐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어느 집이 언제 역을 져야 하는지는 모두 글로 적힌 문서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든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왕의 명령조차 백성에게는 한 단계를 거쳐 전달됐습니다. 관아의 관리가 문서를 읽고 다시 말로 풀어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뜻이 달라지거나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이 곧 해석의 권한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이 구조를 몸으로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왕자 시절부터 학문에 깊이 몰두했지만 그 학문은 현실과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태종의 강력한 통치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디에서 갈등을 낳는지를 자연스럽게 익혀온 세대였습니다. 특히 세종의 즉위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정치적 이유로 제거되거나 물러나는 장면을 지켜보며 왕권이 결코 당연하게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세종이 대신들과의 정면 충돌을 끝까지 피하려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조정 안에서 세종은 학문을 사랑하는 임금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학문은 책상 위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농사법을 정리하고 의서를 편찬하며 음악과 천문을 손질하는 일까지 모두 백성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글로만 남아있으면 백성에게 닿지 않는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세종은 점점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나라의 문제는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다는 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통로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문이 있었습니다. 한문은 조선이 명나라와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었고 유교 질서를 상징하는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대신들 역시 한문을 통해 자신의 학문과 권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자의 등장은 단순히 편리한 글자를 하나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서 있던 자리를 흔드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훗날 세종이 한글을 어떻게 퍼뜨릴지를 두고 끝까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무렵 조정 안에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세종이 집현전을 중심으로 학자들을 자주 불러 모은다는 소문, 기존 경전과는 다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퍼져나갑니다. 아직 그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다는 느낌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조용한 준비가 곧 조선을 뒤흔들 작은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글자가 바뀌면 세상도 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어떻게 공개적인 반대로 터져 나오는지 이제 그 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446년 겨울 한양의 조정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대신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러운 말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전하께서 새 글자를 만드셨다더라. 아이들도 며칠이면 배운다던데. 아직 공식 논의는 없었지만 조선의 중심부에서는 이미 불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훈민정음은 막 반포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반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널리 쓰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청 문서와 법률, 재판 기록은 여전히 한문이 중심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새 문자는 아직 조정의 질서를 위협할 만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신들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왜였을까요? 이 글자가 가진 가능성을 그들 역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1444년부터 1446년 사이 집현전 학자들이 기존 경전과는 다른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는 기록이 간간히 등장합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적혀 있지 않지만 전하께서 학자들과 함께 깊이 토론하셨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 문장들은 조정 대신들에게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기존 질서와 다른 일이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1444년 이후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훈민정음을 둘러싼 불만과 우려가 마침내 공식적인 상소의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최만리였습니다. 최만리는 집현전 부제학을 지낸 인물로 무지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성리학적 질서를 누구보다 충실히 따르던 학자였습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이 갈등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최만리의 상소는 새 글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식의 감정적 반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조선은 중국의 문물을 본받아 세워진 나라이고 한문은 그 질서를 상징하는 핵심 도구인데 새 문자를 쓰는 것은 중화 질서에서 벗어나 오랑캐의 길로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이 상소는 조정을 단번에 술렁이게 합니다. 겉으로는 학문적 논쟁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국가 정체성과 권력 구조를 건 문제였습니다. 글자가 바뀌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관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이 상소를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직접 나서 최만리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장면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백성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글자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글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세종의 말은 단호했지만 감정적으로 격앙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논쟁은 겉으로 보면 일단락된 것처럼 보입니다. 임금은 더 이상의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대신들 역시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멈춥니다. 조정 안에서는 마치 갈등이 봉합된 듯한 침묵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실제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말이 줄었지만 사대부 사회 안에서는 온갖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글을 알게 되면 어른 말을 안 듣게 될 거라더라. 부녀자들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 집안 질서가 흐트러질 거라는 말도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기록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점 자체는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불안을 보여줍니다. 확실하지 않음이 분명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때부터 훈민정음은 단순한 세 글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양반 사회에서는 이 글자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위쪽의 권위가 약해질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퍼집니다. 반면 조정 바깥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후대의 문집과 설화를 보면 흥미로운 단서들이 보입니다. 세 글자를 접한 일부 중인과 서리 그리고 승려들 사이에서는 이 글자는 생각보다 훨씬 쉽다는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특히 불교계에서는 훈민정음을 비교적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불경을 백성에게 직접 읽어주고 풀어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글자는 매우 실용적인 도구였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운 단계였지만 글자가 실제 생활 속에서 쓰이기 시작하는 장면들이 이 시기에 하나둘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는 한양 근처에 살던 중인 출신의 설이였습니다. 관청에서 문서를 베꼈으며 한문을 조금 배웠지만 경전을 깊이 이해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세 글자를 접하고 며칠 만에 자기 말을 그대로 적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확실한 기록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이런 이야기가 퍼졌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분위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글자는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이 아니라 아래에서 스스로 익힐 수 있는 문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갈등은 더욱 깊어집니다. 세종은 이 흐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실록에는 세종의 업무는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관청 문서에 업문을 쓰라는 명령은 끝내 내리지 않습니다. 갈등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확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기를 지나면서 훈민정음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직은 조용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손을 타기 시작한 글자였습니다. 조정 안의 반대와 조정 밖의 호기심이 맞물리며 훈민정음은 가장 위태로운 고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글자를 막으려는 힘과 글자를 써보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그 갈림길 한가운데에서 세종은 결국 선택을 내려야 했습니다. 1446년 말 한양 창덕궁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은 이미 세상에 나왔지만 그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신들의 노골적인 반대는 잠잠해졌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받아들였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글자는 만들어졌고 퍼질 가능성도 보였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는 전적으로 임금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조정의 분위기는 미묘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더 이상 훈민정음을 문제 삼는 상소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마음만 먹으면 새 글자를 관청 문서에 쓰게 할 수도 있고 시험과 교육 제도에 끌어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선의 질서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세종 앞에는 분명히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행이었습니다. 임금의 권위로 새 문자를 공식 문자로 밀어붙이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글자를 억지로 제도 위에 올려놓지 않고 사람들 손에 맡겨 스스로 살아가게 두는 길이었습니다. 세종은 첫 번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세종실록을 아무리 살펴봐도 훈민정음을 관청 문서에 쓰라는 명령은 끝내 등장하지 않습니다. 과거 시험에 쓰라는 지시도 없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매우 의도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왜였을까요? 세종은 누구보다 정치의 무게를 아는 군주였습니다. 왕권은 강했지만 조선은 여전히 사대부 관료 체계로 굴러가는 나라였습니다. 문자를 둘러싼 갈등을 정면으로 밀어붙일 경우 그 반발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문이 지닌 국제적 위상이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 속에서 존재하던 나라였습니다. 공식 문서와 외교 문서에서 한문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새 문자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은 조선이 스스로 중화 질서에서 벗어나겠다는 신호로 읽힐 위험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세종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훈민정음을 위로 끌어올리는 대신 옆으로 퍼지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활용, 법이 아니라 생활 속 사용을 택한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훈민정음으로 쓰인 책들이 하나둘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 같은 책들은 관료를 위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노래였고 이야기였고 불교 설법이었습니다. 읽혀서 판단받는 글이 아니라 듣고 이해되기 위한 글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노래와 불경, 교화서는 정치적 반발을 가장 적게 일으키는 영역이었습니다. 관청의 권한을 직접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새 글자가 실제로 쓰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불교계는 이 글자를 비교적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불경을 한문으로만 전하던 시대에서 백성의 말로 풀어 읽을 수 있다는 점은 큰 변화였습니다. 훈민정음은 이 과정을 거치며 배워야만 쓸 수 있는 글자가 아니라 듣고 따라 적을 수 있는 글자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제목의 질문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세종은 정말로 한글을 몰래 퍼뜨리려 했을까요? 기록을 보면 그는 이 글자를 숨기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훈민정음은 분명히 반포되었고 왕이 직접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세종은 이 글자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관청과 시험장이 아니라 사람의 입과 귀 그리고 생활 속이었습니다. 권력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로 자리 잡게 하려 했던 선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방식은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강제로 쓰게 한 문자는 사라질 수 있어도 사람들이 스스로 쓰기 시작한 문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훈민정음은 조정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에 맡겨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글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조용한 선택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이 전략이 성공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합니다. 1450년 여름 세종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훈민정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조선의 공식 문자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어정쩡해 보이는 상태야말로 세종이 택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먼저 사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종 사후에도 조선의 행정문서와 과거시험, 외교문서는 끝까지 한문 중심으로 유지됩니다. 훈민정음이 국가제도의 중심으로 올라서는 일은 세종 생전에도 그의 사후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지점만 놓고 보면 세종의 한글 정책은 실패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훈민정음은 제도 바깥에서 아주 느리지만 꾸준히 사용 범위를 넓혀갑니다. 그 중심에는 관청의 최고위 관리나 대신이 아니라
여성과 중인, 승려, 그리고 실무를 맡은 아랫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났을까요? 핵심은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생활의 필요였습니다. 훈민정음은 관직을 얻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편지를 쓰고 기록을 남기고 자기 말을 옮기는 데는 압도적으로 편리한 도구였습니다. 이 차이가 한글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사대부 남성들에게 한문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신분 그 자체였습니다. 한문을 쓴다는 것은 자신이 받은 교육과 교양, 그리고 사회적 위치를 증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존의 질서에서 한 발 물러서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반면 기존 질서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한글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궁중과 양반가의 여성들은 한문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가족 간의 소통과 기록은 늘 필요했습니다.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 멀리 떠난 가족에게 전하는 소식, 집안의 사소한 일들까지 이제는 자기 말로 직접 적을 수 있게 됩니다. 원문 편지가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인과 서리 계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관청 실무를 맡았지만 사대부처럼 깊은 한문 교육을 받지는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훈민정음은 그들에게 업무를 보조하고 메모를 남기는 현실적인 도구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글은 낮은 글자라는 인식과 동시에 쓸모 있는 글자라는 평가를 함께 얻게 됩니다. 불교계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선은 국가 차원에서 억불 정책을 펼쳤지만 불교는 민간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승려들은 설법과 경전 풀이의 훈민정음을 적극 활용했고 이를 통해 한글은 입으로 듣고 손으로 옮겨 적는 글자가 됩니다. 글자가 실제 생활 속에서 숨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세종이 한글을 몰래 퍼뜨렸다는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빗나간 표현입니다. 세종은 이 글자를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반포했고 직접 그 취지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권력의 정면에서 밀어붙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세종에게 한글은 지켜야 할 제도가 아니라 살아남아야 할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글을 관청과 시험장 대신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내려보냅니다. 후대의 평가는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일부는 세종의 선택이 지나치게 조심스러웠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가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면 조선의 문해율은 훨씬 빠르게 높아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역시 충분히 가능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당시의 정치 구조와 신분제를 고려하면 강제는 오히려 반발을 키워 훈민정음 자체를 위험한 사상으로 몰아넣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입니다. 그랬다면 한글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시니어 세대라면 자연스럽게 떠올릴 만한 장면이 있습니다. 조직에서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을 때 윗선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면 겉으로는 따르는 듯 보여도 속으로는 거부감이 쌓이던 경험 말입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비주류였던 방식이 현장의 필요로 살아남아 어느새 기준이 되어 버린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강요로는 바뀌지 않던 생활 습관이 편리함과 필요를 통해 어느 날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순간들 말입니다. 훈민정음의 확산은 바로 이런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결국 세종의 선택은 단기간의 성과보다 장기적인 생존을 택한 결정이었습니다. 한글은 제도에서 밀려났지만 사람들의 손과 입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축적은 훗날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한글은 조선과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조용한 선택이 남긴 긴 여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450년 초여름 한양에서는 한 시대가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오랜 병환 끝에 세종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은 깊은 침묵에 잠깁니다. 그가 남긴 업적은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훈민정음은 끝까지 평가가 갈리는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종의 말년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시력은 크게 나빠졌고 밤마다 통증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학문과 정책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다만 훈민정음에 관해서는 말년에 이르러서도 새로운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그가 끝까지 자신의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종이 떠난 뒤에도 조선의 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 시험은 여전히 한문으로 치러졌고 관청 문서는 이전과 같은 형식을 유지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훈민정음은 다시 주변부로 밀려난 듯 보였습니다. 왕이 사라진 뒤 이 글자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 예상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세종 사후 수십 년 동안 훈민정음은 제도 바깥에서 오히려 더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양반가의 안방에서, 궁중 여성들의 편지에서, 그리고 민간의 기록과 노래 속에서 한글은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살아남습니다. 16세기 이후의 자료를 보면 언문으로 쓰인 편지와 문학작품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이 글자들은 나라의 정책을 곧바로 바꾸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남기는 방식은 분명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기 말로 기록한다는 경험은 한 번 시작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후대의 평가는 이 지점에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조선 후기 학자들 가운데는 훈민정음을 천한 글자라 낮춰 부르면서도 그 편리한 만큼은 인정하는 이들이 늘어납니다. 공식 자리에서는 한문을 쓰되 사적인 공간에서는 한글을 사용하는 풍경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세종이 처음부터 그리고 있었던 그림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한글이 권력의 언어가 되기보다 사람의 언어로 남기를 바랐던 선택 말입니다. 제도의 중심에 세우지 않았기에 오히려 생활의 중심으로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서 한글은 조선 사회의 밑바닥을 단단히 받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대에 들어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무렵 이 글자는 이미 수많은 사람의 손에 익숙한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종은 그 결과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의 선택은 분명히 먼 미래를 향해 닿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게 됩니다. 세종대왕은 왜 한글을 몰래 퍼뜨렸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꿔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정말 몰래 퍼뜨리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음으로써 가장 오래 살아남는 길을 택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만약 그가 더 강하게 명령했다면 한글은 더 빨리 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큰 반발 속에서 사라질 위험도 함께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조심스러운 선택 덕분에 한글은 제도의 보호 없이도 스스로 살아남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시니어 세대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직이나 가정에서 윗사람의 강한 지시보다 현장의 필요가 변화를 이끌어 온 순간들 말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결국 가장 오래 남았던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위대한 발명에 대한 창가라기보다 선택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로 남습니다. 세종은 가장 빠른 길 대신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의 임금이었다면 기존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이 글자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내놓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변화를 마주할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한 가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